그러면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면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오픈하고 이제 내용 쓰고 닫고. 근데 닫는 거 그쵸? 닫는 거를 간혹 가다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저처럼. 닫았네? 다행이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지금 사실 이 클로즈가 없어도 실행은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까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봅시다. 자, 우리 테스트 3번을 만들어서 with라고 하는 개념 좀 사용을 할게요. 자, with. 자, 파일을 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with, open. 뭐 여기다 이제 파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파일 모드 쓰고 그 다음에 as 여기다 객체명을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쓰는 거지. 그쵸, read.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가 또 어떤 코드랑 똑같냐면 요런 코드랑 똑같아요. F open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까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요. 위에서는 클로즈가 없었어요. 그런데 with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클로즈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with의 종종 문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오픈되었던 파일을 닫는다. 그 얘기는 무조건 다 닫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with 바로 옆에 써놨던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 파일은 닫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단 이 with는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림 계열에서도 모두 사용을 합니다. 뭐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우리는 뭐 소켓을 따로 보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with라고 하는 개념은 이 파일 닫는 걸 자동으로 한다. 어떤 리소스를 정리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클로즈를 잘 안 하고 이 방법을 잘 안 쓰고 with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with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이걸 with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은 자, 우리가 요 파일이 총 8개가 열려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하나만 뭐 2단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그럼 엄연히 따지면 요 부분이 되겠네.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 좀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이것도 가져가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2였죠? 2. 이거도 그냥 2. 이것도 이렇게만. 이러면 2단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with로 바꿔보자면 일단 파일 네임 지정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일단 파일 이름부터 지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with open 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as f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폼은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클로즈는 따로 안 해줘도 되고 이러면 2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3, 4, 5, 6, 7, 8, 9 하는 요 폼은 요것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게 그건가? 이것도 여기다가 딱 쓰고 폼을 쓰고 그리고 얘네들은 종속 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아까 했던 처음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실 요 부분이, 그리고, 뭐지? 잠깐만요. 이거를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쵸. 이럴 수가 안 됐네. 바꿔야 되겠다. 리드, 오픈, 에즈, F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게 완성본입니다. 채팅에다가 올려놨어요.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클로즈 제외한 나머지는 좀 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얘도 실행이 똑같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좀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나 뭐 mp3 파일이라든지 뭐 그러한 텍스트 이외의 데이터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상 그것까지는 못 보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기 좀 괜찮아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다 무조건 바이너리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101011 이런 헥사데이터라든지 바이너리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뭐 RB, WP 하는 거에 이 B가 바로 그 바이너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read를 하긴 하는데 바이너리 타입으로 read를 하겠다. 그냥 R이었으면 텍스트로 읽혀지고 B라고 붙여줘야지 이진 데이터를 읽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봐두시는데 사실은 보통 이러한 기타 파일에 대한 내용은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원래는 라이브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도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네, 그렇고. 그래서 파일은 한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함수의 종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함수 종류. 첫 번째,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그 다음에 외장 함수예요. 외장 함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빌트인 함수. 원래 빌트인이라는 말 자체가 내장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빌트인 함수. 일단 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여기에서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의 프린트가 있고요. 인풋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풋 뭐 아니면 뭐냐 뭐 str 뭐 in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자, 외장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쓰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그 랜덤 있죠? 랜덤도 있고 뭐 데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얘는 근데 이 외장 함수라는 말보다는 외장 모듈이 좀 맞긴 한데 여긴 그냥 클래스도 포함을 합시다. 얘네들 랜덤이랑 데이트는 클래스 모듈 이름이거든요. 데이트.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우리 임포트한 게 많이 없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함수예요. 그다음 빌트인 함수라고 하는 걸 봅시다. 빌트인 함수의 모양은 약간 내장 함수랑 비슷한데 근데 얘는 이 이름 양쪽에 언더스코어가 있는 이러한 함수들을 말해요. 언더스코어 두 개. 우리 또 얘를 또 들어보면은 뭔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init, 그쵸? 그리고 잠깐만. 또 랭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아무튼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네임, 얘는 참고로 함수는 아니죠. 이것도 애매하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함수라고만 좀 국한을 해놔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네. 죄송해요. 모듈이라고 바꾸자. 이렇게 하자, 그냥. 죄송합니다. 이 함수라는 말 대신에 모듈이라고 하는 건 함수, 클래스, 변수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거였죠. 그냥 모양 정도만 보세요. 모양 정도만 보고 점프 투 파이썬 있나요? 여긴 내장 함수만 그쵸. 내장 함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내장 함수 정도만 봅시다. 5-5네요. 자, 내장 함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파이썬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함수들을 말하고, 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트, 그쵸? 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메모리 해제를 할 때 쓰는 거였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자료형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함수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볼만한 게 올부터 한번 볼게요. 올. 여기 다 써있네? 여기 다 있네. 그러면 그냥 한번 훅훅 볼까요? 자, 절대값 돌려주는 게 ABS, absolute란 뜻입니다. absolute. 해가지고 절대값 구하고 싶은 거 보시면 되고, 올. 자, 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괄호 안에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우리의 스트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터러블 자료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말 그대로 뭔가 어떤 반복 처리가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는 이터러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ll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뭔가 이터러블 데이터를 딱 넣어줬을 때 이때 얘가 하는 일은 이 중에서 이 원소들이 다 참이면 true를 리턴하고 그 중에 뭐라도 하나 거짓이라면 false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1, 2, 3이 모두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참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 참거짓의 그 기준이 데이터가 0이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트 중에서는 뭐 빈 리스트, 문자열 중에서는 빈 문자열, 뭐 아니면은 뭐 셋 중에서도 뭐 혹은 뭐 딕셔너리 중에서도 이렇게 비어있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형태는 다 파이썬에서는 false로 취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0이 나왔다, 얘는 0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야 거짓 하나 있는데? 라는 의미로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게 데이터를 걸러야 될 때, 이게 좋은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뭐 중간에 뭐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때 올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ny. any는 약간 올과 좀 반대예요. 약간 그 올은 뭐랄까, 약간 우리 논리 연산자 중에 and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해야 돼. 그런데 any는 그냥 하나, 오어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라도 참이면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이었으면 false가 나왔겠지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any를 사용을 했고 그랬을 때 얘는 맨 마지막에 false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게 무려 3개나 true이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나오고 네, 그리고 CHR은 여러분 아스키 코드를 알고 계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문자라고 하는 게 각각의 정수값이 있거든요. 그걸 아스키 코드 혹은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는 65라는 정수값이 이진수 형태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진수로 이거였나? 모르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아무튼 이진수 형태로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 뭐 유니코드 뭐 이런 얘기였죠. 가도 아마 값이 있을 거야. 4440, 43인가? 뭐 아무튼 얘도
정수값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어떠한 정수값을 넣어서 야, 이 정수에 해당하는 문자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CHR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보고 싶어. dir은 객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를 보여준다. 그쵸? 뭐 그래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A.점 이런 거 찍으면 이 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기능들. 이건 다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랬을 때 요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dir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나 변수나 그런 것들을 싹 다 보여주는 게 dir이야. 이거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div 모드는 이 나눈 목과 나머지를 튜플 형태로 돌려준다. 이건 봐두시고요. 이누머레이터 이것도 그냥 봐두시고 이누머레이터는 여러분이 이넘을 모르시면 아마 이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벌입니다. 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명령어를 쓸 때 문자열로 구성된 명령어를요. 이벌로 이제 이벌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 파이썬에서 1 더하기 2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다가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그냥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치 파일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배치 파일? 그런 거 만들면 여기다 다 명령어를 미리 써놓잖아요. 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0 더하기 10 뭐 이런 것도 막 미리 써놓고 이랬을 때 실제로 이 녀석을 실행을 할 때는 얘가 일반적인 얘는 지금 파이썬 파일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돌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어떤 명령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여기 얘가 이제 텍스트 타입이겠지? 이런 명령이 하나 텍스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A라고 하면 실행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벌이라고 해주고 A 이렇게 넣어주면요. 얘가 실제로 이 프린트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명령으로 취급할 때 쓰는 게 이벌. 얘가 뭔 뜻으로 이벌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필터는 좀 이따가 볼게요. 필터랑 헥스는 16진수로 변환해주는 거. ID는 이제 그 데이터에 엄밀히 따지면 뭐 주소라고 해야 되나?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군요. 그래서 객체나 데이터의 주소값 알고 싶어. 약간 우리 C 언어에서 말하는 포인터. 그런 이제 주소값을 보여주라고 할 때는 ID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단 변수뿐 아니라 그 객체 있죠? 객체할 때는 아이디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고 뭐 나머지 그냥 넘어가고 인풋 봤죠? 인풋 봤으니까 넘어가고 인트도 알고 이즈 인스턴스 자 이즈 인스턴스도 사실 꽤나 좀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혹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자료형을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약간 자바에서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게 있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건 없고 자 랭스는 길이 여기에는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문자 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예전에 리스트 공부하면서 했었죠. 리스트 만드는 거 맵 이따가 볼 거고 맥스 최대값 구해주는 거 민은 최소값 구해주는 거
이것도 봤던 것 같고. 옥트라고 하는 것은 옥탈이라서 따왔어요. 8진수로 변경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얘나 아까 그 헥스나 그리고 이따가 볼 빈도 있어요. 이 함수의 결과값은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헥스 해놓고 a라고 써놨잖아요. a 여기 a가 아니라 16 이렇게 썼어. 16? 16 말고 100, 한 11 정도로만 해볼게요. 11. 그럼 11이라고 하는 10진수 값을 뭘로? 16진수로 바꿔서 돌려줘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16진수를 표기할 때는 0x를 사용을 합니다. 0x. 그러면 11을 16진수로 바꾸면 얘가 12a고 11이 b이기 때문에 뭐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돌려주는데 이때 이 돌려주는 자료형, 리턴 자료는 스트링형이에요. 그 얘기는 얘가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다 라는 거예요. 텍스트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옥탈은 참고로 0, 5라고 표기를 합니다. 0, 5. 파이썬에서.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바이너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진수죠. 이진수는 0b.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는 원래 이진수를 다루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진수도 다룰 수가 있어요. 오픈을 아까 봤고 ORD,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쵸 여기도 써있네. CHR이라고 했던 녀석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HR 해놓고 65라고 해주면은 얘는 대문자 A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반대로 여기에서 ORD 해놓고 대문자 A를 딱 넣어주면 이 녀석은 65. 그래서 CHR은 정수를 문자로 캐릭터로 바꿔주는 거고 여기서 ORD는 오더란 뜻이에요. 순서, 오더. 얘는 이 글자의 순서적으로 얘가 몇 번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줄 때 쓰는 거고. 네, 그렇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곱, 몇에 몇 승.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이거 2의 4승이거든.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파워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 왠지 받고, 너무 많아요. 그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정도는 봅시다. 그다음에 외장 모듈, 그쵸? 외장 모듈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물론 이제 랜덤 사용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관련해서 받아올 때 쓰는 이제 데이트라는 모듈도 있고, 아니면 이따가 이제 람다 할 때도 보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임포트에서 쓰는 모든 모듈을 그냥 외장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이건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PIP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볼 거예요. PIP. 이거는 보통 파이썬을 설치하면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PIP. 그래서 이 단어 정도만 봐둘게요. 이거는 뭐냐? 이게 파이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PIP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받아온다거나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용어 정리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장 빌트인 모듈이라고 해서 빌트인 함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봤고 그 중에서 물론 그거를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혹시 C++이나 자바를 공부를 하셨으면 try catch라고 하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파이썬에도 그 try catch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런타임 에러를 말해요. 엄연히 따지면 즉 실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문법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쓰면 빨간 줄 나오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뭔가 문자를 쓰는데
따옴표가 하나 없어. 이러면은 얘는 실행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아예 빨간 줄로 나오거든. 이런 거. 자,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컴파일 에러가 있고 런타임 에러가 있어요. 런타임 에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또 이제 설명을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컴파일 에러는 그 그냥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소스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기 전 발생하는 에러. 얘는 이 컴파일 에러가 있는 소스는요. 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파이썬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파이썬은 컴파일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도 런타임 에러로 취급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자세하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좀 이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 가지 에러가 있다 이 정도. 런타임 에러라고 했을 때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즉 얘는 뭐냐면 자 얘가 대표적인 예로 문법 에러. 문법 오류, 뭐 아니면은 논리적인 오류, 논리 오류.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ABC야. 근데 if 만약에 A가 10보다 크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이게 논리 오류. 뭐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개발자 수준에서 개발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광씨. 맞아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라서 애초에 컴파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 파이썬 파일이 사실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로 컴파일이 한번 되기는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바이트 코드를 그 우리 인터프리터가 읽어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컴파일 에러 자체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과정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얘가 에러를 발견하거나 처리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다 런타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컴파일 에러는 약간 이제 개발자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커. 근데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에는 문법 다 맞아. 논리적으로도 다 맞아. 그런데 실행 중에 뭐 사용자가 입력을 뭐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뭐 저쪽 상대 서버 쪽에서 뭔가 이제 뭐 응답을 안 해줬다거나 뭐 그런 내 잘못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코드는 잘 짰는데 근데 뭔가 돌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를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사실 많이 봤어요. 예외라고 하는 걸 많이 봤어. 예를 들어서 A 인프 자 정수 입력하세요 땡땡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뭐 해가지고 A 이렇게 썼어. 아 너무 잘 썼어. 그쵸? 완벽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정수가 아닌 이상한 거 입력하면 바로 에러가 터지잖아요. 그쵸? trace back 해가지고 여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value error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뭐뭐뭐뭐. 이게 대표적인 런타임 에러예요. 대표적인 예외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슬슬 에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난생 처음 보는 에러라고 하더라도요. 대충 왜 에러가 났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예외를 처리해야 될 때는요. 이 앞에 있는 무슨 에러라고 하는 요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러. 예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했을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예외를 이제 그 뒤처리를 좀 해주는 거죠. 정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try 하고 얘는 이 try의 종속 문장이 되도록 딱 띄어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잠깐만요. 여기서 얘가 catch가 아니라 잠깐만요. excep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잠깐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except. 그 catch라는 말 대신에 excep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다가 value error라고 한번 써볼게요. except value error.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정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걸 입력하면 정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가 뜹니다. 그러니까 if else랑 똑같잖아요. 그쵸? 사실은 원래 애초에 이 try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try catch, 이 예외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C++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처리 못했냐? 할 수 있었어. 어떻게? if를 구구절절 써가면서. 이것도 우리가 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아스키 코드 생각해야 되고 메모리 바이트 생각해야 되고 비트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사실은 얘가 정수 계열의 문자인지 아니면 정수 계열이 아닌 문자인지를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라는 판별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코딩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검사를 하는 코드가 낑겨 있으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부터 try catch 혹은 뭐 지금 보면 try, except 이런 예외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른 언어들도 그대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요거 자체는 어렵진 않고 여기다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완전 기본 중에 기본만 보는 거라서 문법이 되게 간단하지만 일단 try 해주고 여기에서는 예외 엄연히 따지면 excep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 이 내용을 구구절절 이 try문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except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 그냥 catch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무래도 자바하다 보니까 catch가 더 편한데 except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예외 종류를 넣는다. 예외 종류. 이 말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면 여기서 예외 종류라고 하는 것은 예외 클래스 타입을 말합니다. 근데 예외 클래스라고 하면은 머리가 또 아프기 때문에 예외 종류라고 할게요. 이 예외 종류는 지금은 우리가 밸류 에러를 썼지만 사실 종류가 한두 종류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사실 예외 종류는 좀 자주 발생할 것 같은 예외 종류를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제일 편한 방법은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하실 때 에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럼 아까 봤던 그 무슨 에러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공부할 때는 제일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외 종류 딱 써주고 그 다음에 해당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고요.
근데 이 예외 종류는 사실 여러 개를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첫 번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또 다른 예외가 또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except을 여러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try catch를 혹시 알고 있으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트라이 캐치는 마지막에 뭐 또 하나를 또 붙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파이널리인가? 잠깐만요. 또 베껴야지. 파이널리가 맞네, 얘는 또. 죄송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파이널리. 파이널리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옵셔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보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다가는 트라이가 정상적으로 끝났던 끝났든이라고 하면은 끝났든 아니면 중간에 예외가 발생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할 명령을 실행할 코드를 넣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보통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자원 해제 정도. 그럴 때, 뭐 마무리 작업 이런 거 할 때. 그때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파이널리를 하나 붙여보게 되면요. 여기다가 뭐, 얘는 뭐 딱히 정리할 거는 없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거 넣어주면, 10 했을 때는 요 트라이문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도 그대로 파이널리 똑같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예외가 또 발생했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밑에 트라이는 실행이 되지는 못해요. 대신에 다만 해당 except로 건너뛰어서 점프를 쭉 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정수 입력하셔야 합니다. 해주고 이 except 부분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finally도 실행이 되면서 끝나고 이런 구조가 이제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그냥 아시는 분들만 보시는데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예외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거 아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through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쵸? through, 널 포인터, excepti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xception, 뭐 이런 거 해라. 널 포인터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시켜라. 라는 이런 명령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요. 이 파이썬에서는 throw라는 말 대신에 raise라는 말을 씁니다. raise. 그냥 봐두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 좀 봅시다. 자, 참고로 요 except 부분에는 요렇게 이 해당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다가 변수 이름을 하나 별명이죠. 엄밀히 따지면 별명 A 말고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별명 가지고 아이고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녀석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에러가 났고 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났고 하는 그러한 예외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자체를 지금 출력을 해보니까 요런 개념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그 빨간 줄에 대한 내용 일부가 여기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딱 말하면 이게 또 끝나겠다.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여러분이 트라이 캐치를 그래도 공부는 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일단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실제로 여기서 밸류 에러가 나는 시점은 인풋이 아니라 인트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 또 파이썬 어딘가에는 저 int라고 하는 뭐 함수가 이게 딱 정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그쵸? 여기 안에 뭐 스트링 딱 들어가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만약에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거는 하나 만들어. def, int 여기는 뭐 s 뭐 이렇게 하나 딱 매개 변수 받고 네, 뭐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if 뭐 이거 나올 거란 말이지. 뭐 s가 숫자가 아니면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하겠죠. 어떤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아까 나왔던 raise라는 말이 나와요. type error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해봅시다. 물론 이거보다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다 정도로만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축약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raise type error라고 해놓고 우리 또 이 클래스 이름에 소괄호가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은 type error란 모양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를 raise 해라라는 건 던져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던져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던지는데 어디로 던져라? 이 함수, 즉 int, 이 int 함수가 호출되었던 자리로. 그 얘기는 return과 굉장히 비슷한데 return은 정상적인 값을 보내줄 때, 반환할 때 쓰는 얘기고요. raise라는 단어는 야, 나 return 값 만들어야 됐었는데 return 값을 못 만들었거든? 대신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요. 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리턴 값 대신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타입 에러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로? 사실은 이 자리에 리턴이 딱 던져지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우리가 트라이 익셉트 이거를 안 해줬다면 얘는 그냥 바로 그냥 콘솔 창에 이제 그 빨간색 글씨 펑 터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그대로 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raise 된 예외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요 자리에. 아이고.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raise 되었던 이 타입 에러에는요, 각종 아까처럼 어떤 에러가 발생했고, 왜 일어났고, 언제, 뭐, 왜, 어떤 에러가 발생했고, 이러한 이제 각종 예외 정보들이 담긴 상태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그대로 accept 부분에서 받아서 우리가, 씨,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처리도 가능하죠. 간단하게 뒤처리도 가능하지만 이제 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도 우리가 반환받은 예외 객체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중요한 거. 방금까지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또 개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트라이 캐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낯선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려면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때는 무슨 에러고, 이때는 무슨 에러고, 이때는 뭔 에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쉽지만 물론 알면 좋죠. 알면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알면 좋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귀찮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파이썬에서는 이게 먹히나? 0 나누기 0이 되나요? 에러가 나는구나. 이거 딱 좋다. 자,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나누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물론 밸류 에러 똑같이 나겠죠. 그치. 뭐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 입력해야 되는데 또 이상한 거 입력하면 밸류 에러 나지. 얘는 그대로 냅둘게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지금 또 발견한 게 뭐냐면 0으로 나누었을 때가 문제예요. 0. 두 번째 수가 0일 경우에는 zero division error라고 해가지고 0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는 이런 수학적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딱 여기 써주면 되거든요. except zero division error 뭐 이런 거 얘도 뭐 as 뭐 ERR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지금 원인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as는 떼줄게요. 대신에 지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실행을 했을 때 딱 0, 딱 이렇게 해주면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도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내가 일일이 하기 귀찮아. 라고 할 때, 라고 할 때, 하나로 퉁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로 퉁치는 방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헷갈려. 얘가 에러라고 할까? 에러 말고 exception이라고 하면은, 이 에러도 exception의 자식이겠지? 그렇네요. 다행이다. 제가 안 헷갈리고 잘 기억하고 있었네. 자, 이번에는 자, 밸류 에러 그리고 지로 디비전 에러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무조건 하나의 처리할 거야. 대충 하고 넘어갈래.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exception. 그래서 얘는 지금 본 것처럼 내가 0으로 나누었을 때, 즉 지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 exception을 타고 입력에 문제가 있습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이상한 거 했을 때도 똑같이 입력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예외. 엄연히 따지면 모든 예외 클래스의 루트 클래스가 바로 이 exception이에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요. 이런 얘기 또 자세히 하려면은 다형성을 우리가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딱히 그 다형성을 제가 뭐랄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혹시 그 다형성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밸류 에러랑 이제 지로 디비전 에러가 두 개가 다 부모가 이 익셉션이에요. 익셉션을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에러도 그렇고 밸류 에러 그리고 지로 디비전 뭐 에러 얘도 그렇고 내부에 우리 예전에 상속 배웠잖아요. 그쵸? 이 내부에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부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다형성의 핵심 개념이긴 하거든요. 일단 익셉션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에러가 발생을 해도 이 익셉션 타입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고 지로 디비전 에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익셉션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면 익셉션은 모든 예외 상황을 소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경고 뜨죠? 이거는 어떤 경고냐면 이거 안 나오나 경고가? Too broad exception 그쵸? 이거 너무 광범위한 예외 처리인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나눠서 처리하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살렸어. 예를 들어서 얘도 살리고 얘도 살리고 얘도 살렸어.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밸류 에러는 요거 처리하고 지로 디비전 에러는 요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예외 상황에서는 그냥 요걸로 다 퉁쳐라 라는 얘기죠. exception과 finally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형성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자, finally는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exception은요. 요 exception은 그냥 얘도 예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안 했어. 즉 try가 정상적으로 끝났어. 그러면 얘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finally는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물론 익셉션이 났을 때는 아이고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좀 뺄게요. 잠깐만. 이 accept exception이 실행이 되는 시점은 무조건 그냥 그쵸. 무조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이 되는 거고 finally는 예외가 실행이 됐던 예외 없이 즉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트라이가 잘 끝났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마지막에는 꼭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예 계열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 근본 자체가. 네. 그래서 익셉션에 대한 얘기는 뭐 한 이 정도만 합시다.